자, 우리 11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4쪽 펴시면 되고요. 자, 9번에 사이시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맞춤법에서 맞춤법 문제 나오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별표 100만 개 치세요. 그렇다고 물론 100만 개 정말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사이시올.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앞에서 음운 변동 현상할 때요. 나중에 맞춤법으로 연결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뭐죠? 자, 합성어에서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 울림 소리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역시 앞말이 울림 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그죠? 울림 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뭐로 시작할 때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의 받침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뭐일 때요? 그죠? 다시 모음일 때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 소리에 걸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걸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죠. 이 부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37쪽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납니다. 이거 앞에 것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야 뒤에서 아주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잠깐 3강 끝 부분 한번 보시거나 그죠? 아니면 잠깐 멈추시고요. 그죠?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37쪽 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할 때 이런 거 있죠.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고 앞말이 뭐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뭘 표기한다?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적는 것은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들의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들을 그냥 정리해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로는 한글 맞춤법 30항인데요. 몇 항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본항 한번 보세요. 자, 본항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순 우리말은 다른 말로 고유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는 것은 구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이 결합한 거 아니면 앞뒤로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거 아니면 한자어와 순 우리말이 결합한 거고요. 한글 맞춤법 30항에서는 합성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정확하게 합성 명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명사에서 사이시옷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앞말이 뭐로 끝나요? 모음으로 끝나야 되니까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그죠? 아니면 니은이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그죠?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구두 벗어주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구두 벗어주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뒷말이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면 앞말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고요.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 전제는 똑같죠.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이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데 그때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일단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따져보죠. 그러면 1번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 왜 나룻배 같은 경우에 나루 더하기 배 해가지고요. 둘 다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맞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럴 때 뒷말 구두버서조가 뭐로 발음이 된다고요? 된 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때 지금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서 나룻배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선지 더하기 국, 선지국, 차 더하기 집, 찻집, 아래 더하기 방, 아랫방, 전세 더하기 집, 전셋집, 차 더하기 잔, 찻잔 해가지고요. 다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가보죠. 그죠? 우리 노랫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노랫말은요. 노래 더하기 말이에요.
둘 다 순우리말이니까 그죠?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맞고요.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죠. 근데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앞말의 받침에 노랫말 해가지고요. 니은 소리 덧나고요. 이럴 때 어떻게 사이쇼 적어주는 겁니다. 노랫말. 그죠? 그다음에 아랫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왜 이게 아래쪽에 치아 얘기하는 건데 살짝 팁을 드리면 선생님 이거 치아 얘기할 때 이 아닙니까? 재밌는 게 우리 왜 사람이 치아를 뜻하는 이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 니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래 다음에 결합할 때는 니가 되는 거 똑같죠? 그죠?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고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앞말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이시옷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경우도 한번 보죠. 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런 거죠. 우리 왜 뒷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뒤 더하기 1 해가지고요. 그죠? 뭡니까? 지금 뒷말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 소리에 그죠? 니은 덧나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니은 소리 덧나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어떻게 사이시옷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거죠. 뭐 나와 있는 백엔립, 댄립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는 거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만 사이시옷을 적는 거니까 그 표기 규칙만 딱 끌어와 가지고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구두버섯조가 오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이때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면 앞말에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고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그 다음에 뒷말이 첫 소리가 모음이면 앞 뒷말에 어떻게 해요? 니은 소리가 덧나고 이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규칙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개념 플러스 부분 보세요. 자, 주의해야 할 사이시오 표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일단 앞에서도 한 건데요. 1번 범주 한번 보시면 1번 범주 한번 보시면 자, 한자어의 경우에는요. 우리 왜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이시옷 적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자어 경우는 어때요? 딱 6개만. 그죠?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그래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렇게 6개만 적고요. 곧세수, 차퇴퇴 이렇게 해서 외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휘 전체가 한자어로 구성돼 있을 때는요. 이거 6개만 사이시옷을 적어요. 사이시옷을 적어요. 그러면 그 외의 경우에는 뭐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 적지 않는다는 거죠. 즉 역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는요. 어휘 전체가 한자어일 때는 뭐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 맥주잔, 전세빵 같은 경우에 다 합성어이기는 하지만 어휘 전체가 한자어고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한자어이기 때문에 뭐 적지 않아요? 사이쇼 적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잠깐만요. 새빵은 적잖아요. 이게 전새빵이요. 전세 더하기 방이 아니고요. 전 더하기 새빵이 아니고요. 전세 더하기 방입니다. 그래서 사이쇼 적는 새빵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전세 더하기 방이지 전 더하기 새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세빵이라고 된 소리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어휘 전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각각을 사이쇼 적지 않습니다. 마구간 이렇게 적지 않고요. 전세빵 이렇게 적지 않아요. 된 소리로 발음되지만 우리 왜 방금 전에 봤잖아요. 사이시옷을 적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구간이나 전세빵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어휘 전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개념 플러스의 2번이에요. 이거 1번이고요. 자, 사이시오 표기의 예외가 있는데요. 사이소리 현상 자체의 원체의 예외가 많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은데 그죠? 된 소리로 발음되지 않거나 니은이나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보세요. 기와 더하기 집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맞고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지금 지읒 왔으니까 조건은요. 기와 집이라고 발음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얘는 예외예요. 그래서 기와 집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인사말 같은 경우도요. 인사 더하기 말 해가지고요. 요거 일단 말이라는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얘도 예외적으로 인산말이 아니고요. 인사말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예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본항에 나와 있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푸는 문제는요. 객관식 사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외로 나오는 게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와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말 같은 거 요것 정도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예외들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기본 잘 다지신 다음에 나중에 확장하면서 몇 개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일단은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것만 암기 잘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10번에 합성어의 표기 나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을 때. 그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10강에서 했잖아요.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면 꺾꾸지 같은 경우에 우리 왜 꺾다의 꺾, 그죠? 우리 기본형의 어가는 단어 만들 때는 어근이 되죠. 그 다음에 꼬지 결합했을 때 우리 왜 발음은 꺾꾸지 이렇게 되지만 이 꺾꾸지라는 말 자체가 꽃을 꺾은 다음에 꽂은 거잖아요. 그래서 꺾다와 꽂다의 뜻 각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을 때는 어떻게 원형대로 꺾꾸지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꺾꾸지 같은 단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다만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자, 이를테면 우리 왜 눈곱 그 다음에 눈살 그리고 이제 으름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발음이 다 된소리로 되기 때문에 표기할 때 우리가 혼동하는 어휘들이거든. 이를테면 눈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많이 적어요. 눈곱 좀 떼. 그죠? 그 다음에 눈살을 찌푸리다 했을 때도요 눈살 그죠? 이렇게 잘 적어요. 그 다음에 으름장을 놓다 했을 때도 으름짱 이렇게 적게 되는데 물론 단어 자체를 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요 암기할 때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우리 보세요. 눈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눈과 곱이 결합한 말이에요. 우리 끈적끈적한 액체를 뜻하는 말 중에 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눈곱이라고 하게 되면 눈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체익인 곱이 그대로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눈곱이라고 발음은 하지만 눈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액 해가지고요. 눈과 곱 각각의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표기할 때는 이렇게 눈곱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눈살도 마찬가지죠. 우리 왜 눈살을 찌푸리다 그랬을 때 눈 사이에 여기 이 근육을 찌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과 살이 결합한 말이어서 말로 눈살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눈 사이의 근육, 살, 그죠? 어근 각각의 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된소리가 아니라 살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발음은 눈살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으름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으름장을 놓다라고 했을 때 위협하다라는 뜻의 으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으름에다가 으름장은 장이 결합한 말인데 이 장이라는 게 어원상 때리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다라는 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으름장이라고 했을 때 발음은 으름장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그죠? 때릴 듯이 위협한다 해가지고요. 으르다와 장 각각의 원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대로 적는 겁니까? 얘는 이렇게 원형대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인 표기를 암기하셔도 되는데 원리,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단어 암기할 때 훨씬 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리와 관련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경우 있겠죠. 자, 2번 또 보세요. 단, 어근의 원뜻이 유지되지 않거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 적지 않는다. 이런 거죠. 즉, 자 보세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원뜻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대로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죽은 깨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죽은 깨가요? 그죠? 죽다의 죽에다가 어미 은 결합하고요. 깨가 결합한 건데 죽은 깨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생명을 잃은 깨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얼굴에 군데군데 생긴 작은 점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죽다와 깨 각각의 원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죽은 깨라고 발음하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소리대로 죽은 깨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리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골병이나 벼칠 같은 경우는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때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 그 어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골병 같은 단어는요. 이를테면 우리 왜 몸이 상하다라는 뜻의 골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골병이 마치 골타의 골에다가 병 결합한 거라고 연상은 되지만 어원상 중세 국어에서 골병을 옛날 국어에서 골병을 이렇게 적는 어원이 확인이 안 돼요. 어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뜻 유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골병 이렇게 적게 되고요. 며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도요. 어원상 몇 일로 적는 어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원뜻 유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이렇게만 적게 되는 거고요. 자,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우리 며칠 같은 단어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떤 말이 있어요? 몇 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몇 월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며칠을 적을 때 어떻게 많이 적냐면 이렇게 많이 적어요. 시험에 나올 때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트릭을 걸죠. 그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참 여러 차례 나오는 어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몇 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왠지 며칠도 몇 일 이렇게 적어야 할 것 같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중세국어 옛날 국어에서 이렇게 적는 어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원뜻 유지 여부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뭐대로 소리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경우 따라 달리 적는 게 아니라 항상 뭐로 고정돼 있어요? 며칠로만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이라고 쓰든 아니면 몇 월 며칠이라고 쓰든 항상 어떻게 경우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해 두실 수 있죠. 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대로만 적는 범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이거 몇 월 며칠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면 정말 화낼 겁니다. 꼭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며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느낌이 와요. 예, 말씀하세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선생님 며칠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몇 월 며칠 할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되죠? 아니라고요. 그런 질문 하시면 정말 제가 격분하고 화낼 거. 아니, 뭐가 복잡해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리대로 적는 애들이고 항상 한 가지 형태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걸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맞춤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를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러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원리와 더불어서 설명드리는 건 원리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가요. 오래가고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죠?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뭐 잡다기 이것저것 내가 공부했다고 그냥 이것저것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75쪽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한글 맞춤법에서 원형대로 적는 경우고요. 자, 지금은 4번 범주는 뭘 모아둔 겁니까? 소리대로 적는 경우를 모아둔 겁니다. 그죠? 소리대로 적는 경우. 우리 왜 결합하는 양상이 불규칙적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예, 결합했을 때 각각의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는다고 했어요. 보세요. 1번의 된소리.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건 뭐냐면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주의 한번 볼까요? 우리 된소리로 발음되는 규칙은요. 그죠? 된소리 대기나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관습적인 거고 불규칙적인 거니까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는 거죠. 자, 얘는 규칙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라든가 기쁘다, 안쓰럽다, 헬쓱하다, 헬쑥하다. 그죠? 자, 규칙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외우는 범주 아니라고 했어요. 딱 보이죠? 그러면 그냥 돌직구로 외워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안쓰럽다. 그냥 된소리로 발음되는 애들이죠. 이거 절대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헬쓱하다, 헬쑥하다.
자, 사실 우리가 얼굴빛이 창백하다는 의미의 헬스카다나 헬쑥하다 같은 경우는 규정에서는 이 부분을 된소리로 적는 거 초점 맞춰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는 이거죠. 된소리로 적는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된소리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창백하다라고 했을 때 헬쓱하다가 아니라 헬쓱하다나 헬쑥하다라는 형태로 적어야 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된소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2번 범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원리가 있죠. 잘 보세요.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앞 음절에, 그죠? 이 앞 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뭐로 적지 않아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거 살짝 복잡해 보이는, 일단 예로 나와 있는 단어 보세요. 먹는 국수하고요. 그다음에 법석을 떨다 했을 때 법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딱 봤을 때 잘못 적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죠.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해하고 포인트 잡겠습니다. 국수 같은 단어 보면 보세요. 국수를 우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보세요. 이렇게 적든 어떻게 발음될 수밖에 없어요. 발음은 국수 이렇게 발음될 수밖에 없죠. 그죠? 국수 이렇게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이렇게 적었을 때요.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는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발음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적어도 발음은 국수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수라고 발음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맞춤법상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한 단어 안에서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이렇게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발음될 때 이 앞 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 즉 수라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발음되지 않으면 뭡니까? 얘를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국수라는 발음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수라는 된 소리 음절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앞에 수라는 발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로 적지 않아요? 된 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거죠. 법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왜 법석도요. 이렇게 표기하든 이렇게 표기를 하든 발음은 뭐로 될 수밖에 없어요? 법석이라고 발음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 표기를 해도요.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는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그죠? 발음은 법석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준 잡아주는 거죠. 보세요. 한 단어 안에서 비읍 받침 다음에 썩이라는 된소리 음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써나 썩이라는 발음 있어요, 없기 때문에 얘를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아니 선생님 이걸 굳이 이 규칙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문법 규칙 설명할 때는요, 이유가 늘 있죠. 그죠? 사실 우리가 국수나 법석 같은 거 틀리지 않아요. 거의 틀리지 않는데 이제 사실은 응용 범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 깍두기나 뚝배기나 욱신거리다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면 깍두기 같은 거 가끔 보면 이렇게 적거든요. 그 다음에 뚝배기 같은 것도 어떻게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뚝배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욱신거리다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이렇게 적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원리를 생각해, 맞아. 깍두기 같은 거 한 단어고 이랬었지. 일단은 발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음절이 나타날 때 앞에 같거나 비슷한 게 없으면 얘를 뭐로 적지 않아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표기는 이렇게 예사소리 두로 하는 겁니다. 뚝배기나 욱신거리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죠? 이런 어휘들의 맞춤법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는요, 잘 이해해 두시고요. 깍두기나 뚝배기나 욱신거리다에 적용해서 정확한 맞춤법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부음법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왜 국어에서는요, 부음법칙 알고 있잖아요. 한자의 첫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음이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음되는 소리대로 그래서 한점 연요 유니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니은 빼고요. 그 자리에 이응 적어주고요. 한점 랴려 례료 류리가 첫머리에 올 적에는 그죠? 역시 리을 빼고 이응으로 적어주고요. 한점 라레 루레 루르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리을을 니은으로 적어줍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쭉 그냥 읽은 게 이유가 있죠. 굳이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이미 두음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여자, 그죠? 익명, 양심, 유행, 낙원, 노인. 설마요. 우리 여자를 여자.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뭐 북한 사람입니까?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에요?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해서 당연히 이거 여자 양심이라고 잘 적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연요 윤이가 나올 때는 이응, 그다음에 라려 레료 유리는 이응, 그다음에 라레 루레 루르는 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쓰고요. 이미 잘 쓰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다만 이런 거죠. 두음 법칙이라는 게 머리 두자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첫머리에 올 때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하일 때는 머리음 두음이 아니니까 본음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 남녀 했을 때는 여로 적고요. 교재 같이 보세요. 익명의 원래 이익이 숨길 닉인데 첫머리에서는 두음 법칙 따라 익명이라고 적지만 두 번째 음절에서는 은닉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양심, 계량, 유행, 하류, 낙원, 쾌락, 노인, 연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역시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범주도요. 크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한자, 렬, 률 이거 본음이에요. 그다음에 란, 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첫머리,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지 않을 때도요. 두음 법칙 적용한 것처럼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그럼 먼저 열, 율 같은 거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원래 발음이 열, 율인 얘네들은요. 열, 율인 얘네들은 그죠? 다른 말 뒤에서 열이나 율로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돈해야 돼요. 한번 정돈해 볼게요. 자, 원래 발음이 열과 율인데 그죠? 다른 단어 뒤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처럼 이 각각을 열과 율로 적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조건은요. 음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니은 이외에 자음 받침 뒤에서는 열, 율로 적고요. 그냥 자음 받침 뒤가 아니라 니은 이외의 자음 받침 뒤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경우 즉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열과 율로 적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행렬 같은 경우에 금방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열이 붙었을 때 물론 규칙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 단어는 잘 씁니다. 근데 지금 앞말이 이응 즉 니은 이외의 자음 받침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행렬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니은 이의 자음 받침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답률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열이나 그다음에 백분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나열하다 그랬을 때 똑같은 열자 쓰고 있는데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열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백분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백분했을 때 앞말이 지금 니은 받침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률이 아니라 율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살짝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니은 받침 여부가 중요한데 우리 다행스럽게도 흔히 쓰는 말 중에 환율 같은 단어들은 헷갈리지 않고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요때 그래 맞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이응의 율로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란, 세 번째 량 얘네들은요. 음운 환경이 아니라 어휘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란 같은 경우에 다른 단어 뒤에서 두음 법칙 적용한 것처럼 난으로 적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얘기하는 양 같은 경우도 다른 단어 뒤에서 그죠? 두음법칙 적용한 것처럼 양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어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한자어 뒤에서는요. 리을의 란, 양으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고유어나 그 다음에 외래어 뒤에서는요. 이 란과 양을요. 난과 양으로 적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양은 왜 니은의 양이 아니라 양으로 적어요? 우리 잠깐 두음법칙 본문 보세요. 지금 량 했을 때 랴dü랴. 그죠? 그래서 한자물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는다고 했어요? 그죠? 리을을 이용으로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는 어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독자란 정답란 같은 경우는 그죠? 2번입니다. 자, 독자란 정답란 같은 경우는 독자와 정답이다 한자어니까 리을의 란. 그다음에 어린이 난, 칼럼 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순 우리말 고유어고요. 칼럼 같은 경우에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난으로 적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량 같은 경우에 작업량, 흡입량 있을 때 작업과 흡입은 뭡니까? 한자어니까 량으로 적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름량, 알칼리양 있을 때 구름은 순 우리말 고유어고요. 알칼리는요 외래어기 때문에 양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도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음법칙과 관련해서는 열율을 열율로 적는 경우, 그다음에 란, 난, 량, 양 적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죠. 선생님, 이게 한자어 뒤라고 했는데 한자어라는 걸 모르면 어떡하죠? 그죠?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게 시험에 나올 때 이런 범죄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쓸 줄은 몰라도 돼요. 그냥 독자와 정답이 한자어다. 작업과 흡입이 한자어다.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하지는 마세요. 확인하시고요. 자, 11강은 요 정도까지 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할 거고요. 제가 좀 부지런히 매일매일 매달려서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좀 안조리를 겪은 다음에 이제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야, 너 당장 공무원 강의 현장에서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니? 기태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 기태 뭐 돈 줘도 받지도 않을 놈이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죠? 참 쓸데없죠. 자존심만 세가지고 돈 줘도 받지도 않을 놈이고 기태 일자리 소개해주죠. 그래서 주변에 선배하고 동료들이 알바 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심지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오전 수업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오전에 일할 수 있겠네 해서 빡빡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미친 듯이 일자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는 한데 오히려 공무원 강의할 때보다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몸이 축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11강까지만 올리고요. 내일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쭉 이어가지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적어도 지금 11강이니까 12, 13, 14, 15강까지는 쭉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가 계속 몸 좀 회복해가지고요 집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내일 12강 이어지고요. 12강 끝나고 나면 핵심 정리하고 복습 시험 자료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어휘 자체만 암기하면은 지록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바르게 적는 거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리 통해서 암기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1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겠습니다.